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공연비 무시 조건에 기관 냉각하고 그다음 가속시 요 조건에 자 이렇게 이제 공연비를 무시하는 자 기관이 냉각되어 있을 때 연료량을 공연비보다는 증량을 시키고 가속시도 연료량을 공연비보다는 증량을 시킨다. 자, 요렇게 필요한 센서들이 전자제어에 필요한 센서인데, 이제 한 가지 1번 TDC 센서는 연료 분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 그 방식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자, 연료 분사 방식을 한번 보면은, 첫 번째는 동시분사를 했습니다. 동시분사. 자, 이 동시분사라는 소리는 실린더가 4개면은 인젝터가 4개예요. 자, 이 4개를 동시에 분사를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4실린더일 때 우리가 위상각을 보면 720을 실린더 수로 나누니까 결국 4로 나누니까 180도다 이게. 그러면 1회전에 2개가 연소가 되는 거죠. 즉 2개의 실린더가 동력을 일으키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크랑크 축 한 바퀴 돌 때 2개가 터지니까 한 바퀴 돌 때 2개가 터지니까 그 2개를 분사하기 위해서 동시분사 방식의 4개를 다 분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다음 1회전을 할 때도 나머지 2개가 터져야 되니까 그때도 4개를 다 분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동시분사는 크랭크 축 1회전에 1회 분사를 한다. 크랑크 축 1회전에 1회 분사를 해요. 자, 이렇게 하고 보니까 2개는 동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연료 공급이 필요한데 2개는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미리 분사를 하면 어디로 나가고 뭐 그러는 건 아니죠. 연소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흡기 밸브가 열려야 들어가는 건데, 자, 얘네들이 미리 분사되면 흡기 다기관 표면에 이 연료 입자가 붙어버립니다. 이러면서 그 연료 혼합기가 희박해지는 이런 문제도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연료 소모 측면에서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면은 한 바퀴 돌 때 2개가 터지고 또 한 바퀴 돌 때 2개가 터지니까 짝져서 분사를 하자. 짝져서. 그래가지고 두 번째 나온 게 그룹 분사예요. 그룹 분사.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인젝터가 이렇게 4개인데 한꺼번에 다 분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자, 크랑크 축 1회전에 얘만 분사를 해요. 이렇게 2개를 짝져서 분사하고. 자, 그 다음에 크랑크 축이 또 한 바퀴 돌면 그때 얘 2개 이렇게 분사를 해요. 이러다 보니까 얘는 크랑크 축 2바퀴 돌 때 인젝터로 보면은 한 번밖에 분사를 안 한 거죠. 얘는 크랑크 축 2바퀴에는 2번 분사를 한 건데, 동시 분사는. 그런데 그룹 분사에서는 크랑크 축이 2바퀴 돌 때 한 번 분사한 거예요. 우리는 크랑크 축이 2바퀴 도는 것을 1사이클이라고 하면은 얘는 1사이클당 1회 분사를 한 거고, 얘는 1사이클로 얘기하면은 1사이클당 2회 분사를 하는 거죠. 2회 분사. 크랑크 축 한 바퀴에 한 번씩 분사를 하니까 1사이클당 2회 분사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그럴 것 같으면 순서대로 하자. 순서대로. 그래서 그거를
따로따로 한다 그래서 독립분사라고도 하고 이거를 순차분사라고도 한다. 점화 순서대로. 자, 분명히 크랑크 축이 한 바퀴 돌 때 이 인젝터가 4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지만 틀림없이 2개는 터져요. 위상각으로 봤을 때 180도마다 폭발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2개가 터지는데 시기가 틀리죠. 요놈 터졌으면 1342라고 하면은 점화 순서가 1342라고 하면은 한 바퀴 돌 때 크랑크 축 1회전에 요놈 털어지면은 3번은 그거보다 좀 있다가 시간을 좀 가지고 있다가 또 그 다음에 크랑크 축이 한 바퀴 더 돌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4번이 터지는데 4번이 터지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2번이 터진다. 결국 얘도 시간 차이만 있지 그룹 분사하고 차이는 없죠. 그래서 결국 얘도 1사이클당 1의 분사를 하는 겁니다. 1사이클당 1의 분사. 실제 차에서는 평상시에는 독립분사를 하다가 출력을 요구하는 이런 가속 조건이 되면은 연료 부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시분사, 그래서 실제 차에는 순차분사하고 동시분사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차.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1번, 4번을 또 순차분사를 한번 생각할 때 1342를 이런 순서를 결정할 때는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그 기준점이 지금 1번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번을 기준점을 삼아야 되는데 그 기준점을 뭐로 삼았냐면은 1번 실린더 압축 상사점을 기준점으로 삼았어요. 그 기준점을 알아야만 180도 있다가 3번에 180도 있다가 4번에 180도 있다가 2번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분사를 할 수가 있죠. 기준점이 없으면 그 순서를 정할 수가 없죠. 1342라는 순서가 나왔다는 소리는 1번을 기준점으로 해서 3번, 4번, 2번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고 그룹 분사도 마찬가지로 1번 기준점일 때 4번 같이 분사하자. 그리고 1번, 4번을 같이 분사하고 한 바퀴 돌았을 때 그 다음에 2번, 3번 분사하자. 이렇게 이런 순서를 정해놓고 어느 거하고 짝을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준점이 필요한데 이 기준점을 뭐로 잡았냐면은 1번 실린더 상사점으로 잡았어요. 1번 실린더 상사점. 그러다 보니까 이 1번 실린더가 상사점인 것을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얘를 1번 실린더를 상사점을 검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1번 TDC 센서라는 거죠. 그래서 1번 TDC 센서는 종류도 또 설치 위치도 크랑크 각 센서랑 같습니다. 1번 TDC 센서는 옵티컬 방식에도 배전기 내부에 크랑크 각 센서하고 아까 그림을 그려서 설명한 것처럼 1번 TDC 센서가 같이 들어가 있고 아까 마그네틱 방식에서도 토닐이라는 돌기부가 일정 간격으로 가다가 어느 부분에서 넓은 부분이 나오는데 그 한 부분이 바로 1번 상사점 부분이다. 그래서 그 신호가 들어오면은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1, 4번 같이 분사하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180도마다 순서대로 1, 3, 4, 2 이렇게 분사하는 기준점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게 1번 TDC 센서지 전혀 다른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공연비하고도 관계가 없고 이제 점화 시기를 제어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점화 시기를 제어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 점화 시기 제어를
상사점을 기준으로 1번 실린더 상사점을 기준으로 해서 빠르게 느리게 이렇게 점화시기를 제어하는 거기에도 사용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연료를 이렇게 분사하는데 기준점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1번 TDC 센서는 크랑크 각 센서랑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센서는 없는데 이렇게 공연비라는 게 회전수하고 공기량을 검출을 하고 뭐 공연비 무시 조건은 별도의 신호가 있으니까 지금은 공연비 조건으로 엔진 회전수하고 공기량을 검출해서 연료 1을 분사를 했어요. 그 온도까지 생각을 해서 연료 1을 분사를 했는데 정상 엔진의 이 연소실에는 자, 연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는 연소가 좀 확산되는 부분이 있고 또는 연소가 안 되는 그래서 소염 이런 부분이 정상 엔진의 연소실에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정상 엔진에.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점화 플러그에서 불꽃이 튀어서 해나가는 동안에 우리는 연소가 확산되는 구간을 스컷이라고 그럽니다. 스컷이. 여기는 소용돌이, 이 소용돌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연소가 확산이 되는 이런 구간이 있고 한 연소실 안에 자 이렇게 1번 실린더가 있는 피스톤 링이 이런 부분에서는 자 실린더 벽의 온도가 100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연료 입자가 온도가 차가워서 응축돼 가지고 입자가 커져 가지고 불이 붙지 않는 소염층 여기를 우리는 불이 붙지 않는 층이다. 그래서 캔칭 외리어 이렇게 해가지고 소염층 한 연소실에 정상적인 엔진인데도 이렇게 불이 안 붙는 층이 있고 연소가 확산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정상 연소되는 부분 뭐 정상 연소나 연소가 확산되는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 소염되는 부분에 또는 연소 확산에도 일부 연소가 잘 되면 연료가 조금 덜 들어가도 되죠. 연소가 잘 되면. 자, 이런 조건에서 그러면 연소실 내부에서 연소되는 것을 일일이 하기 위해선 물론 실린더 헤드에다가 온도계를 더덕더덕 설치를 해서 온도 센서를 그 조건에 따라서 실험치를 집어넣어 가지고 연료를 공급하면 되겠지만 그러면은 아마 엔진 값이 거의 자동차 값이 비행기 값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한 게 어쩔 수가 없다. 일을 저질러 놓고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 수습을 하자. 우리 전자 제어 엔진이라는 제어 방식이 그 방식입니다. 피드백 제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피드백 제어 그 소리가 문제점을 되돌리는 제어다. 그러니까 일단 연소를 하고 그 연소가 돼서 나가는 이 배출가스를 분석을 한 거죠. 이 배출가스를 분석을 하면서 자 혼합비가 농후할 때 하고 정상일 때 하고 우리는 이 정상일 공연비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시박할 때 하고 이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그러니까 이때 산소량하고 이때 산소량하고 이때 산소량하고 틀리다. 자, 그러면은 배기가스에다가 어떤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미 연소를 하고 난 다음에 자, 공연비라고 집어넣는데 농후한 산소량이 나오면은 컴퓨터에다가 문제점을 돌려서 야, 너 지금 공연비라고 했는데
지금 농후하니까 연료를 조금 덜 집어넣어. 이러는 거하고 시박이라는 신호가 주게 되면은 컴퓨터에서는 아, 내가 공연비라고 넣는데 연료가 조금 덜 들어가는구나. 연료를 조금 더 넣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점을 되돌리는 시스템을 채택을 한 거죠. 그거를 우리는 피드백 제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피드백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배출가스가 나가는 중에 뭔가를 설치를 해서 얘를 검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연비인지 농후한지 시박인지 이걸 검출해놔야 돼요. 그게 산소량이니까 그래서 그 산소량을 검출하는 센서다. 그래서 우리는 산소 센서라는 게 하나 필요한 거죠. 산소 센서. 그래서 이 산소 센서를 뭐라고 하냐면 피드백 제어의 기본 센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피드백 제어에 하는데 기본 센서다. 피드백 제어에. 자, 그러니까 이 산소 센서는 뭐를 지금 얘기했듯이 배기가스 중의 뭐를 검출해요? 산소량, 그러니까 산소 농도 검출하니까 얘는 당연히 배기다기관에 설치되어 있어야 되겠죠. 배기다기관에. 그래서 시박이다, 지금 공연비가 맞았다, 지금 농후하다 이런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ECU로. 그러면 이 신호에 의해서 잘못된 문제점을 수정하는, 그래서 피드백, 문제점, 되돌림 제어, 이렇게 피드백 제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산소 센서는 어떻게 배기가스의 산소량을 컴퓨터에다가는 신호로 줄 수가 없어요. 전기적인 신호를 말고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전기적인 신호로 검출을 해서 컴퓨터에다가 입력 신호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산소 센서 종류를 보면은 첫 번째 질코니아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질코니아 방식. 이 질코니아 방식은 뭐로 검출을 하냐면은 전압비로 검출을 합니다. 전압비 검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티타니아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티타니아 방식은 뭐로 검출을 하냐면은 저항비로 검출을 해요. 저항비로 검출. 그 다음에 하나가 있는 게 이제 광역 산소 센서라고 하면서 유고 또는 유해고 센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기준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방 연소인 림번하고 GDI 이런 데 사용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런 센서가 아마 우리 전기 쪽에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 쪽에 뭐 유해고 센서의 일부 차량에 쓰는 센서를 가지고 문제화가, 물론 간략하게 걔는 전류비로 검출을 하는데 기준점이 없습니다. 자, 이제 질코니아 방식하고 티타니아 방식을 먼저 이해를 해야만 제가 기준점이 없다 이거를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자, 전압비라는 것은 결국은 뭐에, 얘가 전압이 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전위차라는 게 있어야 돼요. 전위차. 우리가 수압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선 수위차가 있어야만 그 수압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얘는 이 전위차를 뭐로 하냐면은 산소 농도차로 합니다. 자, 우리는 전류 3대 작용의 화학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화학작용을 일으키면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코니아 방식이 산소 농도에 따라서 아주 미세한 전압, 최고 전압 1V까지 만들어내는 사실은 소형 발전기죠. 산소 농도 차에 의해서. 자, 그러면 전압이라는 게 크게 나오려면 전위차가 커야 됩니다.
결국은 전압이라는 게 크게 나오기 위해서는 농도차가 커야 되죠. 농도차가. 그래서 얘는 이 농도차를 뭐하고 어떤 거에 농도차를 비교를 하냐면은 대기 중의 산소량이랑 비교를 합니다. 대기 중의 산소량이랑. 그래서 산소가스 센서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내부에는 백금 도금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는 대기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이제 배기가스가 접촉을 하는 거죠. 배기가스가. 그래서 대기 중의 산소 농도하고 배기가스의 산소 농도 차이에 의해서 이제 백금이 이온 분리를 해가지고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사실은 0에서 1V까지 아주 미세한 전압을 일으키는 소형 발전기입니다. 소형 발전기. 자, 그러면 전압비로 검출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대기 중의 산소량은 우리 질량으로 따졌을 때 약 21%가 산소랍니다. 얘는 변하지 않아요. 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변화되는 건 얘인데 얘는 뭐 많게도 변화가 되고 뭐 정상일 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적게도 변화가 될 거 아니냐. 얘는 똑같은데 얘가 많을 때, 얘가 정상일 때, 얘가 적을 때 이 농도 차이는 얘가 많을 때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도 21%의 산소량이라고 그러면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얘는 0V 나올 수밖에 없겠죠.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적어서 얘는 아주 1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얘하고 차이는 20 차이, 이렇게 차이가 크니까 이때는 높은 전압 1V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1V가. 자, 그래서 이 차이가 있어야 전압을 일으키니까 이거를 보면은 전압비는 전이차인데 그 전이차가 산소 농도차인데 농도 차이가 커야만 전압이 높은 전압이 나오는데 대기 중에 산소는 정해져 있고 그러면 농도 차가 크다는 소리는 배기가스 중에 산소가 적다는 소리고 농도 차가 적다는 것은 배기가스 중에 산소가 많다는 소리잖아요. 대기는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거는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자, 우리는 농후하다, 연료가 많다, 그 다음에 공연비다, 그 다음에 시박하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농후하다는 소리는 연료는 많은데 산소가 적다는 소리죠. 산소가 적으면은 어떻게 돼요? 산소가 적으면은 얘하고 얘의 농도 차이가 크니까 큰 전압이 나오는 거죠. 배기가스에 산소가 적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1V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공연비일 때는 중간 값이니까 얘가 일반적으로 0.45V. 근데 사실 일부 질코니아 방식에서는 1V까지 못 나와요. 그래서 이게 0.9V 이렇게 표기한 책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0.9V의 절반인 0.45V. 자, 시박하다는 소리는 연료가 적고 공기가 많다는 소리니까 그 공기 중에 산소가 많으니까 얘랑 대기 중에 산소하고 얘하고 차이가 적으니까 적은 전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시박할 때는 0.1V를 가리키는 거죠. 0.1V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관계해서 산소 센서 출력값이 높을 때 인젝터 분사 시간을 길게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얘에 의해서 피드백 제어를 한단 말이에요. 산소 센서의 신호를 받아가지고
저는 공연비라고 했는데 연소를 시켜놓고 보니까 농후해요. 연료가 많다고 이런다고요. 그래서 그 연료가 많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나오는 전압값이 높은데 이렇게만 나오면 공부하기 편한데 문제는 그런 식이죠. 자, 산소 센서 출력값이 높을 때 적합한 방법은 분사 시간을 길게 한다, 분사 시간을 짧게 한다. 짧게 해야 되겠죠. 전압이 높을 때는 뭐예요? 혼합비가 농후, 즉 연료가 많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연료가 많은데 분사를 더 길게 하면 되겠냐고요. 분사 시간을 짧게,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티타니아 방식은 저항비로 검출을 한다. 자, 저항하고 전압은 비례관계라는 거를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얘는 저항을 뭐로 생각을 하냐면 얘가 산소를 가지고 이 산소 자체가 저항입니다. 산소 자체가 저항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산소량이 많다 이거하고 산소량이 적다 이거에 따라서 산소량이 많다는 소리는 저항이 크다 이 소리죠. 산소가 저항이라고 그랬습니다. 산소가 저항이라고 그랬으니까 산소량이 많으면 저항이 크다. 산소가 저항이니까. 그런데 산소량이 적으면 저항이 작다 이 소리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저항과 전압은 비례한다고 그랬으니까 저항이 커졌으니까 전압도 얘는 높은 전압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는 저항이 작으니까 낮은 전압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산소 센서에는 센서 전원으로 얼마를 집어넣어 주냐면 5V를 집어넣어 준다. 일반적으로 센서 전원으로 5V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가 농후하면 산소가 적으니까 산소가 저항이라고 그랬어요. 산소가 적다는 소리는 저항이 적다. 저항이 적으면 전압은 비례해서 나타나니까 낮은 전압이 나온다. 그래서 얘는 0V 나옵니다. 0V. 그러면 공연비일 때는 얘는 얼마 나오냐면 중간값인 2.5V를 가리키죠. 2.5V를. 자, 그러면 희박하다는 소리는 연료가 없고 산소가 많다는 소리죠. 그러면 산소가 저항이니까 산소가 많다는 소리는 저항이 크다는 소리죠. 저항이 크면 전압은 비례해서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5V를 가리키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티타니아하고 질코니아 방식은 반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질코니아 방식은 0.9 농후할 때 높은 전압 나왔는데 티타니아 방식은 0V 낮은 전압 나왔어요. 이거는 검출하는 게 뭐로 검출하느냐. 네, 여러분들 중에 티타니아 방식은 오늘 수업하면서 이렇게 한번 질코니아랑 반대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 지금까지도 주로 출제되는 문제는 바로 질코니아 방식입니다. 질코니아 방식. 자, 근데 산소 센서에서 아까 유에고 센서라는 광역 저항 센서라고 광역 산소 센서라고 한 거는 자, 우리는 님번은 14.7대 1이 아니라 20대 1이에요. 이렇게 일부러 희박 연소를 맞춰준 건데 연소돼서 나오는 가스가 희박하니까 거기에 질코니아 산소 센서를 달든 티타니아 산소 센서를 달면은 뭐라고 그래요? 희박이라고 컴퓨터에다 줄 거 아니에요. ECU에다. 그러면 ECU는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희박이니까 연료 더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림번이라는 게 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GDI는 약 40대 1입니다. 림번 GDI는 저런 기준점을 공연비를 기준 둘 수가 없어요. 림번, 그러니까 넓은 범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게 바로 우리는 광역 산소 센서, 그거를 유에고 산소 센서, 얘는 회로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전류를 보내주죠. 그래서 5V를 나올 수도 있고 12V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방식인데 그냥 한번 듣는 걸로 여기에서는 질코니아 방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좀 혼합비에 따라서 출력 전압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이 질코니아 방식에서는 농도 차에 의한 화학작용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화학작용이라는 것이 잘 이루어지는 그게 결국은 화학작용이 잘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은 이온 분리가 빨리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화학기구 중에 그 순서가 뭐 각하나 마갈려나 천리성납, 수구수은, 백금 이래가지고 가장 잘 되는 게 백금이에요. 그래서 아까 표면에 백금 도금을 해놨다고 그러는데 이 백금도 고형체죠. 여러분들이 반지 끼고 다닐 때 그게 이온 분리돼서 뭐 산소랑 결합하고 안 그러잖아요. 반지로 그대로 있잖아요. 마찬가지 얘도 온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은 고형체로 있다가 어떤 온도 조건이 되면은 이온 분리가 돼서 화학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산소랑 결합을 하면서 이 화학작용에 의해서 전기를 일으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얘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질코니아 방식은 이런 거를 하나 생각을 해야 돼요. 작동 온도. 백금이 이온 분리가 되는 작동 온도는 250도씨에서 시작해요. 이게 안 되면 백금이 이온 분리가 잘 안 돼서 화학작용을 못 해가지고 결국은 피드백 제어를 해줄 수가 없는 상태죠. 문제점을 되돌려 줄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정상 온도를 정상 온도, 즉 정상 작동 온도, 얘는 시작점이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온도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400도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소 센서가 저 온도가 안 되면은 피드백 제어를 못 해주니까 농후하든 희박하든 그냥 배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때요? 산소 센서에다가 뭐를 담아놔요? 히팅 코일을 감아가지고 축전지에서 전원을 운전자가 시동 걸기 위해서 전원을 키를 온시키면은 전류가 흘러서 이 코일이 과열돼 가지고 이 코일의 열이 어딜로 산소 센서로 공급이 돼서 시동 걸고 바로 정상 작동을 할 수 있게끔 산소 센서에다 이렇게 열 코일, 히팅 코일을 감아 놓게 됩니다. 감아 놓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상 작동 온도 400도씨, 작동 온도 250도씨. 자, 그래가지고 이 온도에 의해서 컴퓨터가 제어를 하죠. 자, 작동을 안 하는 온도에서 신호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그거대로 보상을 하면 엉터리 신호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회로 이렇게 얘기하고 폐회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회로라는 소리는 뭐예요? 개회로는 회로가 열렸다는 소리예요. 그럼 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회로가 열리면 안 들어오잖아요. 자, 여기 램프를 이렇게 해서 여기에 코일이 하나는 뭐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고 마이너스 가운데가 플러스라고 하면은 얘를 불을 켜기 위해선 이런 축전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길게 된 게 플러스니까 1, 2 집어넣어주고 요 짧게 된 게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집어넣어주면은 얘가 불이 들어오는 건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쪽에다가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게 스위치죠. 이렇게 열려 있으면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전기가. 그거를 개회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닫혀 있으면 전류가 흘러서 불 들어오고 이거를 닫혀 있다 해서 폐회로라고 그러는데 자, 이거를 산소 센서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낮을 때는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얘를 뭐 개회로 또는 열려있다 그래서 오픈 루프 제어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때는 제어를 안 하는 거죠. 즉 피드백을 안 하는 겁니다. 이때가 온도가 낮을 때 이때는 제어를 안 하다가 자 온도가 이제 정상 작동 온도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얘가 닫혀서 정상적으로 피드백 제어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상 온도가 되면은 즉 정상 온도라는 이 작동 온도가 되면은 산소 센서가 작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전자 제어의 관계에서 공연비를 맞춰주고 또는 완전 연소를 시켜주고 이런 거에 위해서 필요한 센서들을 먼저 전자제어 연료 장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제어 연료 장치에서 그러면 연료가 어떻게 공급이 되냐. 그래서 아까 연료 계통도를 대충 그려드렸습니다. 우선 펌프라는 게 있는데 자, 이 펌프는 우리는 기화기를 사용한 기화기 때는 기계식 펌프를 초기에 썼어요. 얘는 뭐에 의해서 기계식 펌프니까 얘는 뭐에 의해서 작동이 됐냐면 캠축에 작동이 됐고 근데 이제 전자제어식에서는 뭐를 쓰냐면 전기 모터식을 씁니다. 전기 모터식. 얘는 뭐만 있으면 되냐면은 축전지에서 공급하는 전원만 있으면 공급이 작동을 하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기계식이라는 펌프 캠축에 의해서 작동되는 연료 압력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필터를 저하 필터, 압력이 낮은 필터를 썼죠. 저하 필터. 그런데 전기 모터식에서는 전기 모터의 구동에 의해서 공급되는 압력이 4에서 5kg 정도나 돼요. 그러니까 이 압력에 의해서 쓰던 필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최근에 쓰는 필터는 고압 필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투명 플라스틱으로 속이 보이게끔 이렇게 그런 필터를 썼는데 지금은 압력이 저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고압 필터를 씁니다. 저렇게 압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또 안전장치가 하나 더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기계식 연료 펌프에서는 책밸브라는 거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밸브가 하는 것은 압력을 남겨둔다. 잔압 유지를 시켜준다. 그러면 이 잔압 유지를 시켜주면 어떤 점이 좋은가 하면은 액체에다 압을 가하면 끓는 점이 올라갑니다. 그만큼 늦게 끓기 때문에 증기에 의해서 연료 계통이 폐쇄되는 현상이 방지되죠. 이렇게 증기에 의해서 연료 계통이 폐쇄되는 거를 우리는 증기 폐쇄 현상,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베이퍼, 증기에 의해서 잠긴다. 이 현상이 그만큼 액체 끓는 점이 높기 때문에 방지된다. 그 다음에 연소실까지 연료가 공급되기 위해선 펌프가 돌아가가지고 거기까지 공급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압력을 남겨놓으면은 조금만 추가로 공급하면 바로 시동이 걸릴 수가 있겠지만 압력이 하나도 안 남아있다 그러면 펌프부터 다시 연료를 공급을 해서 연소실까지 가야 되니까 시동성이 그만큼 늦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잔압을 유지를 시켜주면은 신속한 시동성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기계식에서는 책밸브만 쓰는데 사실은 그러면 기계식에서는 책밸브만 쓰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자, 기계식 연료 펌프를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여기가 입구고 나가는 여기가 출구예요.
가운데를 갈아막고 입구 쪽에는 들어오는 밸브, 출구 쪽에는 나가는 밸브, 책 밸브라는 게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는 밸브가 책 밸브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여기에는 얘가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여기보다 압력이 낮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를 설치를 하냐면은 다이아프램이라는 막을 설치해요. 막. 얘는 신축성이 늘어났다 오그라들었다는 신축성이 있는, 그래서 얘를 뭐로 하죠? 합성 수지로 얘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얘를 잡아당길 수 있게끔 이런 로드를 달아놓고 여기에다가는 스프링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캠축의 캠이 이런 록화함을 작동을 시켜주는데, 이 캠축이 작동되는 요거는 편심캠이 작동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높은 부분이 되면은 여기를 고정하고 밀게 되면 여기는 잡아 당기게 되죠. 이렇게 잡아 당기게 되면 여기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게 되면 면적이 넓어졌으니까 여기 압력이 낮으니까 얘가 이렇게, 얘는 들어오기만 하지 나가지는 못하는 책 밸브니까, 나가지는 못하니까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다시 낮은 부분이 되면 스프링의 힘에 의해서 원래대로 되돌아오죠. 그럼 요만큼 면적이 적어졌으니까 여기에 압이 높으니까 그 압에 의해서 얘는 나가지는 못하죠. 들어오기만 하니까 얘를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들어오는 게 10인데 나가는 게 8이다, 8리터다.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씩 계속 쌓이게 되죠. 나가는 게 8이라고 그러면은 두 개 쌓이고 그래서 여기에 차이게 되면은 얘는 들어오지만 대로 나가지는 못해요. 이것만 책 밸브기 때문에. 그래서 10씩 들어오는데 얘는 80밖에 못 나가니까 여기에 뭐가 걸리냐면 압이 걸려요. 압이 걸리면은 그 압에 의해서 다이아프램이 막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자, 록함이 걸렸던 이 홈을 길게 찢어 놓은 이유가 얘가 내려오면서 홈 긴 부분이 이렇게 내려와요. 압이 많이 걸렸을 때는. 그러면 그때 편심캠에 의해서 얘를 작동시켜 봐야만 저만 움직여요. 여기서 길게 찢어진 부분에서 저만 움직이니까 압력이 더 높아지지를 않습니다. 이런 기계적으로 과도 압력이 걸리는 걸 방지하게끔 이렇게 다이아프램 로드에다가 구멍을 길게 파놓고 압력이 걸렸을 때는 추가로 다이아프램이 작동하지 않아서 과도 압력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기계식 펌프입니다. 근데 전기 모터식 펌프는 전기만 주면 계속 회전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만 주면 계속 회전을 하기 때문에 얘한테는 두 개의 밸브가 있습니다. 책 밸브라는 거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책 밸브라는, 그 다음에 릴리프 밸브라는 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릴리프 밸브. 자, 책 밸브라는 것은 똑같이 잔압 유지. 그래서 기능은 똑같습니다. 이거랑 얘랑 기능이 베이퍼럭 현상을 방지하고 신속한 시동성을 확보하는 거. 자, 릴리프 밸브는 과도 압력 방지를 하는 거죠. 압력이 과도하게 걸리면 연료계통에 연결된 호스 부분이나 이런 연료계통을 이루고 있는 어떤 그 부품이 파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과도 압력을 방지하게끔 릴리프 밸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자제어식의 연료 펌프, 전기 모터식 연료 펌프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냐면 연료 탱크 내장되어 있어요. 연료 탱크 안에 들어 있어요. 연료 탱크. 자, 연료 탱크 안에 들어 있다는 소리는 연료 속에 잠겨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연료 속에 잠겨 있으면은 얘가 뭐를 할 수가 있냐면 소음을 줄일 수가 있어요. 소음을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 모터라는 것은 전류가 흘러야만 가동이 되는 거니까 전류 흐르면은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을 냉각 효과를 크게 할 수가 있죠. 연료가 그 열을 냉각하니까 냉각 효과를 크게 한다. 자, 이 냉각 효과를 크게 한다는 소리는 결과적으로 냉각 효과를 크게 한다는 소리는 가솔린이라는 액체가 증발성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으면은 증발이 많이 돼요. 이렇게 증발에 의해서 생기는 거를 탄화수소인데 온도가 낮으니까 냉각 효과가 커지니까 증발이 적게 된다. 그래서 얘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증발에 의해서 발생하는 탄화수소를 저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전기 모터식의 연료 펌프가 연료 탱크에 내장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펌프는 뭐 기계식 연료 장치나 전자 제어식 연료 장치에 대한 펌프를 다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연료 필터는 연료 중에 이물질을 걸러내는 거니까 뭐 그거는 크게 그냥 용도만 연료 중에 이물질을 걸러주는 게 연료 필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기계식에는 기화기가 있고 전자제어식에서는 뭐가 있냐면 분배기라는 게 있고, 그 분배기는 측압기예요. 어떤 압력을 가지고 잠깐 보관하는, 저축하고 있는 이런 일정 압력을 가지고 저축되어 있는, 축적되어 있는 이게 분배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분배기에 대해서 별 설명을 드릴 게 아닌데, 자, 이 분배기에 뭐가 꼽혀 있냐면 이렇게 분배기가 있어요. 분배기가 일반적으로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약 2 내지 3kg 이 정도의 압력으로 들어있지만 요거는 변화가 됩니다. 요거는 변화가 되는, 자, 이 변화가 되게끔 여기에 뭐가 설치가 되어 있냐면은 이쪽에는 여기에 뭐가 연결이 됐냐면 흡기다기관 연결이 돼요. 흡기다기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진공도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빨아들이는 힘. 그래서 이 압력이 이거에 의해서 조절된다. 그래서 압력 조절기 그럽니다. 자, 이렇게 흡기다기관의 진공도에 의해서 막이 연료 통로를 많이 열어주고 적게 열어주고 해서 분배기에 공급되는, 즉 리턴되는 연료량을 가감을 해가지고 분배기의 압력을 변화시켜주는 게 압력 조절기인데, 그러면 왜 그게 필요하냐고 한번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 꼽혀 있는 게 인젝터입니다. 인젝터가 이렇게 4개가 꼽혀 있는데 얘가 어디에다가 분사를 하냐면 인젝터는 흡기다기관, 즉 흡기 밸브 바로 앞에다가 연료를 분사를 해요. 그런데 그 압력을 우리가 설명하기 좋게 3이라고 합시다. 3. 근데 이 흡기다기관에는 진공도가, 여기에는 마이너스 압력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압력이라는 건 우리는 이 압력을 계측기로 측정하니까 계기압을, 우리 영압을 뭐라고 하냐면은 대기압을 계측기압으로 0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이 0이라는 게 플러스 압력이죠. 이 플러스 압력. 이렇게 압력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3kg의 힘으로 눌러주고 있는데 이때 우연찮게 여기에도 진공도 마이너스 압력이라는 게 작용을 한다. 자, 그러면은 이 작용하는 게 1이라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위에서 3으로 밀고 앞에서 1로 잡아 당기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4라는 연료가 나간다. 뒤에서 밀고 앞에서 잡아 당겨주니까. 그런데 요번에는 똑같은 3인데 얘가 0이다. 0. 0이라고 하면은, 자, 0이라고 하면은 얘는 뒤에서 미는 3만큼만 나오니까 연료가 3밖에 안 돼요. 연료가 3. 자, 그 다음에 계기압으로 하지 않고 실제 우리 절대 압력으로 했을 때 대기압은 플러스 압력이니까 플러스 압력이 걸렸다. 여기에서 플러스 1이라는 압력이 걸렸어요. 그러면 얘는 밀어주기는 3이지만 얘가 거꾸로 1만큼은 되밀으니까 이때는 연료가 2밖에 안 나온다. 하나라는 걸 밀어주니까. 그잖아요. 얘가 3발짝 갔는데 뒤로 한 발짝 밀으면 2발짝밖에 안 간 거잖아요. 자, 이렇게 얘에 따라서 연료량이 틀려져요. 그러면 큰일 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압력 조절기를 설치를 했어요. 자, 이렇게 진공이 생긴다는 소리는 여기서 잡아당긴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막에 위에서 막이 이렇게 넓어지면 이쪽의 면적이 커지면은 압력은 그만큼 낮아지죠. 사실은 실제 작동은 요거에 비해서 밸브가 더 열리고 적게 열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 설명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요만큼 압력이 낮아진다. 이렇게 진공 1이라는 게 생겼을 때 얘가 1만큼 넓어져서 압력이 1만큼 낮아진다. 그래서 2가 된다고 하면은 얘는 미는 힘 2에다가 잡아당기는 힘 2라고 해서 3이 되겠고, 자, 얘는 그대로 제로니까 유지 그대로 하면은 3이 그대로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민다 이거예요. 흡기다기간에 밀으면 요번에는 압력이 이렇게 작동하니까 다이어프램이 이렇게 들어가서 밸브를 사실은 많이 막아서 리턴되는 양이 적어집니다. 그런데 면적이 이만큼 적어지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압이 높아지죠. 그래서 4가 됐다. 4가 됐다 그러면은 4로 밀고 하나로 되밀으니까 결국 얘도 3이라는 연료가 이렇게 압력 조절기에 의해서 흡기다기간의 압력 변화가 생겨도 똑같은 연료량을 공급할 수 있게끔 압력 조절기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니까 압력 조절기는 결국은 흡기다기간의 진공도에 의해 어디요? 분배기의 압력을 변화시켜주는, 이래서 항상 일정한 연료가 공급되게 해주는 게 압력 조절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실제 분사되는 게 인젝터인데, 자, 이 인젝터는 뭐를 이용한 거냐면 전자석이에요. 전자석 밸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솔레노이드 밸브 이렇게 얘기하죠. 솔레노이드 밸브. 즉 이 소리는 자석으로 밸브를 열고 닫고 그런다. 그 자석이 영구 자석이 아니라 전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석이다. 그래서 전자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석은 뭐가 돼야만 되냐면 전류가 흘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석이 됐다는, 전자석이 됐다는 소리는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그 자석에 의해서 밸브를 열어주니까 전류가 흐르는 동안에는 밸브가 열려서 연료가 분사가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을 할 거는, 자,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동안엔 밸브가 열려서 분사가 되니까 이 분사량은 과연 뭐와 관계가 있냐면 전류 흐름 시간이랑 관계가 있다. 전류 흐름 시간. 그래서 이 전류 흐름 시간을 이런저런 센서의 신호에 의해서 공연비를 맞춰주기 위해서
뭐가 제어를 하냐면은 엔진 컴퓨터라는 게 제어를 해준다. 그래서 이런 전원 신호에 의해서 지금 1이라는 분사를 연료량을 분사하려고 그러면은 1분사만큼 전류를 흘러보내줘서 전자석에 의해서 밸브가 열리게 하고 2라는 거를 분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전류 흐름 시간을 길게 해서 밸브가 오래 열려 있게 하는 이게 인젝터라는 거죠. 인젝터, 솔레노이드 밸브. 그러면 전자제어 연료 장치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전자제어 연료 장치도. 자, 그런데 이 전자제어 연료 장치에서는 지금 인젝터에서 연료를 전자석에 위해서 통로를 열었다가 닫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료를 분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자제어 연료의 관계, 전자제어 연료 분사 이 방식을 한번 보면은 연료 분사 방식을 한번 보면은 자, 우선은 SPI라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싱글 포인트 인젝션 이래가지고 한 점에서 연료 분사되는 이런 방식을 우리는 SPI라고 합니다. 싱글 포인트 인젝션 이렇게 해가지고 SPI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실린더가 여러 개든 상관이 없이 어느 한 점에다가 연료를 분사를 하는데 자 이걸 우리나라에서 대우에서 이 기술을 들여와가지고 그 한 점이 어디냐 이 한 점이 트로틀 바디다. 그래서 트로틀 바디에서 분사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SPI라는 것보다 TBI라는 용어가 트로틀 바디 인젝션 이게 더 귀에 익죠. 그래서 얘는 인젝터 한 개 또는 보조 인젝터까지 해서 한 점에서 인젝터 한 개 또는 보조 인젝터까지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한 점에서 트로틀 바디에서 분사를 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얘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러분들이 TV에서 하는 드라마는 그 각 역마다 뭐가 있어요? 탤런트가 정해져 있는데 얘는 역은 실린더가 4개면 4가지 역을 해야 되는데 탤런트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인젝터는. 이렇게 한 탤런트가 여러 역할을 하는 거를 우리 대학로 소극장에 가서 보면은 혼자 할머니도 됐다가 영희 철수도 됐다 이러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모노드라마 이러죠. 한 사람이 다 한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를 얘가 어떻게 4개의 실린더를 다 제어를 할 수가 있냐? 다 못한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모노제트로닉 그래요. 이거는 크게 여러분들한테 필요가 없는 내용인데 왜 설명을 드리냐면은 꼭 문제 날 때 전자제어 연료 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1번 K제트로닉 설명을 들었으니까 아실 거고 2번 L제트로닉 3번 D제트로닉 이 D제트로닉 대신 3번 O제트로닉 이러고 보기에다가 모노제트로닉 이렇게 써놔요. 모노제트로닉. 이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아는 분은 얘라는 건 없잖아요. 오제트로닉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래도 이거를 모르면 혼동스러워요. 야, 근데 이건 다 영어로 했는데 얘만 이렇게 하면 이게 잘못된 건가 보다.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보기 때문에 이 모노제트로닉이라는 거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전자제어의 한 방식이다. 얘가 아니고 실제는 오제트로닉이라는 게 없죠. 또 여기에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나와요. 또 이 L제트로닉 대신
자, LZ로는 그대로 하자고요. 많이 지금 쓰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모트로닉 이렇게. 모트로닉. 이 모트로닉이라는 것은 모터카 자동차하고 일렉트로닉의 합성이에요. 즉 전자로 자동차를 다 제어한다. 이건 뭐 TV에서나 나올 수 있는 차죠. 실제 엔진에서는 가솔린 기관에서는 제어할 게 뭐예요? 연료하고 점화예요. 그래서 실제 연료량 인젝터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점화 시기까지 제어를 하면서 우리는 모트로닉이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연료를 한 군데에서 분사를 한 게 아니라 멀티 포인트 여러 점에서 인젝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때부터 여러 점에서 연료도 분사를 했지만 점화 시기까지 제어를 해서 가솔린 기관에 동력을 발생하는 데 필요한 연료하고 점화까지를 다 제어한다 이래서 완벽하게 전자로 제어한다 이래가지고 모트로닉이라는 거를 붙였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한 방식이니까. 그래서 두 번째 MPI라는 게 있는데 이 MPI는 여러 점에서 멀티포인트 여러 점에서 분사를 하는 건데 그 여러 점이 어디냐면은 흡기 다기관의 흡기 밸브 앞에 분사한다. 그러면 실린더가 4개면 흡기 밸브가 몇 개예요? 4개니까 4군데에서 분사하는 거고 6실린더면은 흡기 밸브가 6개니까 6점에서 분사를 하는 거죠. 이런 거를 MPI라고 그러는데 이때부터 점화 시기도 제어를 했어요. 그러면서 연료하고 점화를 제어한다고 그래서 모트로닉 전자로 엔진을 완전 제어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트로닉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모트로닉이라는 말을. 자, 저렇게 점화 시기를 제어를 하면서 자, 그러면 점화 시기를 왜 제어를 하냐면은 최적의 점화 시기를 맞춰주면은 엔진이 열이 발생하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노킹이 생겼습니다. 최적의 점화 시기로 맞추면 노킹. 이 노킹은 엔진에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노킹이 안 생기게 하려고 최적의 점화 시기로 맞춘 것이 아니라 노킹이 안 생기는 범위의 점화 시기로 맞춰가지고 그동안에는 점화 시기를 결정했어요. 그런데 전자로 제어할 것 같으면 그러지 말고 최적의 점화 시기로 맞췄다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엔진이 뜨거워져서 노킹이 생기면 그때 점화 시기를 제어를 하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실린더에서 노킹이 생기는지 검출하는 센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노킹 센서입니다. 마찬가지 노킹 센서도 앞전소자를 이용을 했는데 자, 점화 시기를 제어하기 위해서 실린더에서 뭐가 생기냐, 노킹 발생을 하는 거냐, 이거를 검출하기 위해서 노킹 센서가 필요하다. 자, 이 노킹 센서도 앞전소자를 이용해서 노킹 센서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얘는 노킹 센서는 1번, 2번, 3번, 4번, 1, 2, 3, 4 이렇게 4개의 실린더가 있으면은 결국은 노킹이라는 것은 충격에 의해서 피스톤이 실린더를 때린다. 그럼 피스톤이 실린더를 때리면 거기서 생기는 건 진동 주파수인데 그 주파수가 여기서 때릴 때 전달되는 게 똑같지 않을 거 아니냐. 노킹 센서를 여기다 설치를 하면은 가장 클 때가 1번이구나. 즉 충격에 의해서 압이 가장 크게 생길 때 1번. 두 번째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그런데 이거는 너무 길다 보니까 전달되면서 소멸되는 게 좀 있더라. 그러면은 그 소멸되는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실린더를 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중앙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2번인지 3번인지 잘 모르겠더라. 심이 똑같이 두드리는 힘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게 2번인지 3번인지 모른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앙에서 약간 이렇게 치우치게 설치를 실린더 블록 중앙에서 한쪽으로 조금 치우치게 설치를 했더니 가장 큰 놈이 여기서부터 1, 2, 3, 4라고 그러면은 가장 큰 압력이 전달해서 그 전압 변동에 의해서 신호가 들어오면 3번 실린더 노킹이구나. 그 다음 번은 2번이고 그 다음 번은 4번이고 그 다음 번은 1번이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래서 중앙에서 한쪽으로 조금 치우쳐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보다 그러면 노킹이 발생되면은 얘가 제어를 한다는데 이 컴퓨터가 어떻게 제어를 하냐, ECU에서 어떻게 제어를 하냐. 그래서 얘는 2도 지각을 시킨다. 2도 지각. 노킹이 발생되면은 점화 시기를 2도 지각한다. 이 소리는 점화 시기를 2도만큼 느리게 한다 이 소리예요. 진각은 점화 시기를 빠르게 하는 거고 지각은 점화 시기를 느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컴퓨터에서 노킹을 제어하기 위해서 점화 시기를 제어하는데 그 점화 시기는 어떻게 제어하냐면은 2도 느리게 지각을 해서 노킹을 방지한다. 이렇게 노킹을 방지한다. 자, 그러면은 기화기식 연료 장치에서 안 배운 게 기화기입니다. 기화기식 연료 장치에서 안 배운 게 기화기인데, 자, 이 기화기는 이미 없어지는 거니까 기화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관에 이런 벤추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화기 이렇게 해가지고 얘 원리는 뭐냐? 얘는 베르누이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베르누이 정의. 자, 베르누이 정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어렸을 때부터 다 경험을 했던 건데, 자, 관내에 흐르는 액체는 관의 면적을 작게 하면 압력이 낮아지고 유속이 빨라진다. 그래서 관에 흐르는 공기를 여기에 면적을 작게 하면 여기에 압력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압력이 낮아지면 연료가 잘 나오니까 여기에다가 메인 제트라는 거를 설치를 해서 연료가 여기까지 와 있게 하면은 여기서 압력이 작아서 잘 나오고 그 다음에 공기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 연료 입자를 이렇게 미세한 미세 입자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액체를 기체화시킨다. 이래가지고 이거를 기화기라고 그러는 겁니다. 액체를 기체화시킨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벤추리관 그럽니다. 여기를 벤추리관.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메인 제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없어진 것 같고 여러분들 시험 문제 아마 자동차를 한 사람들이라 그러면 잘 안 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관계해서 혹시 예전에는 이거 잘 보면은 먹고 산다고 그랬거든요. 디젤 기관에서 분사펌프, 불한자 그러죠. 분사펌프 잘 보면 먹고 산다. 그거는 지금도 먹고 살아요. 그런데 가솔린 기관에서는 기화기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못 먹고 사는데 이거 잘 보면 먹고 살았어요. 이거 잘 보는 사람들 보고 기술이 좋다 이랬던 건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화기에서 세 가지 정도만 기본 회로하고 기타 회로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기화기의 기본 회로는
공전 및 저속 회로라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고속 부분부하 회로, 고속 전부하 회로, 그 다음에 가속 펌프 회로, 그 다음에 초크 회로, 이런 식으로 6대 회로가, 한 가지는 뜨개 회로입니다. 뜨개 회로라는 소리는 액체는 뭐 조금 시간이 걸려도 하나하나 한번. 자, 액체는 항상 수평을 이루니까 얘가 연료가 요까지 오려고 그러면 연료가 여기까지 들어와 있어야 수평을 이루니까 요까지 가겠죠. 그러니까 연료가 여기 이상 못 들어오게 하려면 이 연료에 의해서 어떤 뜨개를 만들고 그 뜨개 위에서 들어오는 입구를 막아주면은, 그래서 기화기의 첫 번째 뜨개 회로 그러는데, 그 뜨개 회로는 메인 제트 요 입구까지 연료가 올 수 있게끔, 그래서 뜨개 회로 그러면은 유면의 높이를 조정하는 회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뜨개 회로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기화기에서는 위에는 열려있는 뭐가 있냐면 초크 밸브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뭐를 제어를 하냐면 공기량을 제어를 하고, 자, 밑에는 닫혀있는 뭐가 있냐면 트로틀 밸브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뭐를 제어하냐면은 출력을 제어하는 밸브죠. 그 다음에 이 밑에 공전 및 저속 제트라는 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가 공전 및 저속 회로인데, 그 회로라는 게 전기 회로가 아니라 연료가 어디를 통해서 나오느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면적이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적어요. 그러면 여기서 압력이 더 낮기 때문에 연료가 일리 잘 안 나오고 요리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유속이 빨라지면서 입자를 미세화시켜서 이렇게 공전 및 저속 제트에 의해서 연료가 공급되는 회로를 우리는 공전 및 저속 회로라고 그래요. 자, 운전자가 이제 출력을 요구하면은 출력을 제어하는 밸브가 트로틀 밸브라고 그래요. 그래서 트로틀 밸브를 이렇게 열게 되면은 이제는 면적이 여기가 제일 적습니다. 이러면서 메인 제트를 통해서 연료가 공급되는데, 이거를 고속 회로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트로틀 밸브가 완전히 열리기 전에는 저속과 메인 제트에서 같이 공급되는, 이거를 우리는 고속 부분 부하회로, 완전 고속이 아니라 조금 고속이다, 이렇게 고속 부분 부하회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고속 전부하 회로라는 소리는 트로틀 밸브가 완전히 열려서 이쪽에서 공급이 차단되고 순수 메인 제트에서만 공급되는 것을 우리는 고속 전부하 회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공기하고 액체의 연료의 밀도가 틀리기 때문에 운전자가 트로틀 밸브를 팍 열면은 공기는 힘차게 따라 들어가는데 연료가 덜 따라 들어갑니다. 이래서 뭐가 혼합기가 희박해져서 연소가 안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뭐를 하나 달아놨냐면 펌프를 하나 달아놨어요. 펌프를. 우리 시골에 보면은 물 부어가지고 막 손으로 작동하면 물 나오는 그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작동되는 펌프예요. 얘는 악셀 페달과 연결이 돼가지고 시동이 안 걸렸어도 기계적으로 운전자가 악셀 페달을 밟으면 기계적으로 작동해서 연료를 뿜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기화기 차량은 시동 걸기 전에 미리 악셀 페달을 두세 번 밟았다가 시동 거는 이유가 엔진이 차가워져 있으니까 연료가 많이 있어야 시동이 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가속 펌프를 작동을 시켜가지고 연료를 공급시켜 놓은 다음에 키를 돌리면은 연료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시동이 잘 걸렸던 겁니다. 근데 지금 전자의 제어에서 그런 식으로 옛날 생각하고 악셀 페달 미리 밟고 시동 걸면은 돈이 조금 들어갈 겁니다. 돈이. 지금은 필요 없는 건데
그게 가속펌프 회로라는 거예요. 펌프에서 연료가 강제로 공급되는 이 회로를 가속펌프 회로. 자, 근데 연료는 더 집어넣을 수 있게끔 했는데, 연료는, 공기는 겨울철에는 똑같은 공기가 들어가가지고는 안 돼요. 시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연료를 더 많이 집어넣기 위해서는 가속펌프 가지고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너무 많이 작동시키면은 연료에 위해서 점화 플러그가 젖어가지고 실화될 수가 있고, 이래서 공기량을, 겨울철에서는 공기량을 조금 줄여주자. 여기서 군에 갔다 오신 분들, 군에서 혹시 그 GMC 이런 트럭들 겨울철에 시동 걸 때 보면 운전석에서 뭔가 잡아 당기죠. 그게 초크 밸브예요. 겨울철에는 그거를 잡아 당겨서 얘를 닫아요. 그러면 공기는 잘 안 들어가고 연료는 펌프 이 악셀 페달에 위에서 들어가니까 혼합비가 상당히 농후해져서 시동이 잘 걸리죠. 그래가지고 시동이 걸려서 열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밀어넣죠. 초크 밸브를 다시 열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초크 회로죠. 이렇게 초크 밸브를 이용해서 공기량을 제어하는 것을 초크 회로. 그래서 6대 회로라고 그럽니다. 자, 뜨개 회로, 공전 및 저속 회로, 고속 부분 부하 회로, 고속 전부하 회로, 가속 펌프 회로, 초크 회로, 이렇게 6대 회로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기화기에서는 기타 회로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패스트 아이들 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패스트, 빠르게 한다. 뭐를, 아이들. 이 아이들이 우리는 공전이라고 그래요. 공전 속도, 이거를. 공전 속도를 빠르게 하는 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패스트 아이들 기구. 요거는 아주 중요한 거죠. 기화기에서 내고 싶다 그러면 요거 내보고 싶은 거죠. 얘는 엔진이 차가워져 있을 때 워밍업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공전 속도를 올리는 겁니다. 엔진이 차가워져 있을 때 워밍업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공전 속도를 올리는 게 패스트 아이들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게 이제 빙결, 어는 거를 방지하는 빙결 방지 회로라는 게 있어요. 자, 왜 어냐면은, 자, 액체가 기체로 증발이 되면은 기화 잡열이라고 그러죠. 기체화 되면서 주위의 온도를 빼앗아 갑니다. 이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 온도가 자꾸 떨어지는 거죠. 거기서 또 증발되면서 뺏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메인제트 입구가 얼어버려요. 이래서 연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기화기에는 초기에는 배기가스가 이렇게 순환됐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배기가스에 의해서 얼지 못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 가스에는 탄매가 있으니까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가요? 냉각수가 기화기를 순환을 합니다. 이래서 그 뜨거운 냉각수에 의해서 기화가 되는 거를, 어는 거를 방지합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비등 방지 회로라는 게 있습니다. 끓는 거를 방지한다. 비등 방지 회로라는 게 있는데, 이 비등 방지, 이거를 엔티퍼컬레이터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갑자기 고속 주행을 하다가 엔진을 순간 멈추면 그 엔진의 열에 의해서 연료가 끓어서 넘쳐 흘러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연료에 의해서 점화 플러그가 젖어서 시동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메인제트 부분에 에어존을 충분히 둬가지고 냉각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게 비등 방지 회로입니다. 이렇게 3가지의 기타 회로가 있는데, 자, 이 기화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가속 펌프는
여름철이나 겨울철이나 똑같은 게 좋냐? 운전자가 악셀 페달을 밟을 때 똑같이 연료를 분사해 주는 게 좋냐? 아니다. 여름철에는 좀 온도가 있으니까 연료를 조금만 더 늦어도 시동이 잘 되고, 겨울철에는 온도가 엔진이 너무 차가워져 있으니까 연료를 조금 더 집어넣어줘야 될 거다. 이렇게 해서 가속펌프 행정을 여름철에는 짧게, 겨울철에는 길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악셀 페달을 밟아도 가속펌프가 길게 작동돼 가지고 연료가 그만큼 많이 공급되고, 여름철에는 악셀 페달을 밟아도 펌프의 작동 행정이 적어서 공급되는 연료가 적어지는 이런 가속펌프 행정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힘을 요구를 할 때는 연료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연료 통로를 많이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연료 통로를 막았다 열었다 하는 게 미터링 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미터링 로드. 자, 이 미터링 로드는 그대로 막대예요. 근데 이 막대가 좀 희한하게 생겼어요. 뭐 이런 식으로 굵기가 틀립니다. 이 굵기가 틀리는데, 얘는 연료 통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료 통로가 있을 때 이 얇은 부분이 막으면은 연료가 들어갈 공간이 많기 때문에 연료를 많이 보내줄 수가 있죠. 근데 얘를 그 위에 부분인 이렇게 더 두꺼운 데가 막아버리면 연료가 들어올 공간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연료 공급이 적게 되죠. 그런데 얘를 어떻게 문제를 얘기를 하냐면, 미터링 로드를 굵게 하면 연료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인 그 개념으로는 굵게 하면은 그게 굵게가 큰 쪽이니까 연료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얘가 통로를 막는 거기 때문에 굵은 걸로 막으면 연료가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적어서 오히려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터링 로드를 더 굵게 하면은 연료량은 적어진다. 자, 그러면은 기화기식에서는 이런 기타 회로가 있는데, 기화기식에서는, 그러면 전자제어에서는 그런 게 없겠냐. 그래서 전자제어에도 하나가 있는 게 아이들 업 제어가 하나 있고, 두 번째가 패스트 아이들 제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제어를 해요. 전자제어 쪽에서. 그래서 아이들 업 제어하고 패스트 아이들 제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이들 업 제어라는 소리는 뭐냐면은, 우리는 엔진 중에 여유 출력이 있을 때가 있고 여유 출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최고 출력을 내고자 운전자가 악셀 페달을 완전 개폐해서 달릴 때는 엔진의 최고 출력으로 달리니까 여유 출력이 없겠죠, 그때는. 그래서 그렇게 가속 시에도 여유 출력이 없어요. 그때 외부 부하가 걸리면 꺼져버려요. 근데 공전이라는 것은 최소의 연료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료 소모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엔진을 최저의 RPM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공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여유 출력이 없어서 부하가 걸리면 시동이 꺼져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자동차에서 이 부하가 걸리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가, 우선 첫 번째가 에어컨 컴프레셔를 뭐가 돌려주냐면 엔진이 돌려줘요. 이때는 공전 상태에서는 시동이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들을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업 제어는
외부 부하에 의해서 외부 부하가 걸렸을 때 공전 속도를 올려주는 건데 그때가 에어컨 작동, 그 다음에 파워 스티어링의 동력 조향 장치에 오일 펌프를 엔진이 작동을 시켜주니까 동력 조향, 그 다음에 자동 변속기의 토크 컨버터 변속기, 그 다음에 이제 전기 부하,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를 해요. 전기 부하는 뭐냐면은 발전기에서 쓰는 전기가 많으니까 그만큼 많이 내려고 그러면 여자를 강하게 해야 돼요. 여자를 강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자석의 힘이니까 회전하는데 그만큼 부하가 걸리니까 엔진에 RPM을 올려줘야 되는데, 근데 패스트 아이들 제어라는 거는 부하가 아니에요. 외부 부하가 아니라 아까랑 똑같은 겁니다. 기화기식에서 패스트 아이들 기구가 있던 것처럼 엔진이 냉각되어 있을 때 공전 속도를 올려서 워밍업 시간을 단축시키는 제어가 패스트 아이들 제어. 이 제어를 하기 전에는 뭐가 이 기능을 했냐면은 에어 밸브라는 게 이 기능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중 에어 밸브 기능으로 적합한 것은 그러면은 기관 냉각 시 워밍업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공전 속도를 올리는 기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다가 최근에는 에어 밸브가 없고 바로 트로틀 바디에 냉각수가 순환되는데 그 냉각수에 의해서 우리 수온 조절기처럼 펠리청을 이용해 가지고 공기 통로를 열어서 속도를 올려주는 방식의 제어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